지난주에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오늘 강의는 이제 11강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말해서 1강부터 뭐 쭉 이어지는 강의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강의의 숫자가 아니고 밀레의 강의의 그 순번으로 따라서 오늘은 11강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텍스트가 그 11강의 첫 번째 소개 내용인데요. 거기서는 밀레가 갑자기 초자를 다루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초자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밀레가 정신분석 학회의 이제 국제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혹은 발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11강은 이제 초자에 대해서 받쳐지고 있어요. 초자에 대해서. 그리고 초자가 어떻게 대상 A와, 지금 우리의 작가 알랑 밀레의 강의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탐사하고자 했던 것이 결국 어떻게 락강이 대상 A의 영역으로까지 나아가느냐. 자, 이 부분이었던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락강의 대상 A와 관련해서 초자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자, 그런 이야기를 밀레가 지금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A를 초자로 설명하려는 뭐랄까 조금 새로운 시도를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오늘 나누어드린 텍스트에는 없지만 아마 다음 주에 나누어드릴 텍스트, 다음 주에 하게 될 텍스트에는 시간이 그렇게 된다면 결국 초자와 대상 A가 같은 것이다 라는 주장을 밀레가 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의 지금 첫 번째 페이지 맨 위에 있는 큰 S 괄호치고 A인 거예요. 이게 대상 A의 기표인 거죠. 대상 A의 기표니까 대상 A의 목소리겠죠. 자, 근데 그것이 초자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논점으로 새로운 주장인데요. 이것은 나아가기 위해서, 즉 대상 A라는 것을 초자의 수준에서 설명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 먼저 밀레가 초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초자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을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초자의 일반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초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 것이긴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어떤 이미지화해 볼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실어놨어요. 여러분들 그 첫 페이지에 보시면 집의 내부 구조처럼 보이는 이런 도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도식이기보다는 일종의 표죠. 표인데 그게 고야가 말년에 살았던, 그러니까 귀머거리의 집, 이런 별칭이 붙어 있는 별장의 내부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초자의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면서 고야의 도움을 좀 빌리려고 하는 것이죠. 고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년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서 우리가 초자에 대한 관념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을 남겨놓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 고야에 대한 이 논의는 제가 락강미술관의 유령들이라는 책에서 이미 언급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했죠. 지금 뭐 벌써 5년 전 책인데, 쓰기는 6년 전에 쓴 책이고 출간되는 1년이 걸렸으니까 5년 전, 6년 전에 썼던 텍스트인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의 1페이지 하단부부터 그 일부를 발췌해 놨어요. 락강미술관의 유령들이라는 텍스트의 일부를 발췌해 놨죠. 그리고 어떻게 초자라는 것과 광기가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기 위한 단서들을 그 위에 얹어 놓았는데, 자, 먼저 고야 이야기하기 앞서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초자는 뭐냐? 여러분, 초자는 결국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속의 힘인 것이죠. 근데 이건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 여러분. 인간에게만 초자가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초자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 뭐 말썽 피우고 나서 불쌍한 얼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죄책감을 느껴서 불쌍한 얼굴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난처해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지, 초자라는 것은 인간에게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인간적인 특수한 감정이에요. 인간적인 특수한 감정. 물론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뭐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는 그런 주체들에게는 초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결국은 뭐 사이코패스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경계선장의 즈음에 있는 정신병적 주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신병자들에게는 초자가 없어요.
정신병자들에겐, 정신병적 주체들에겐 초자아가 없죠. 성도착의 주체들에게도 초자아가 없다고 가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신병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초자아는 그렇다면 신경증적 주체에게만 있는 거죠. 신경증적 주체에게. 여러분들 중에 난 초자아 없어, 난 죄책감 느껴본 적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신경증자는 아닌 거예요. 신경증자는. 그러니까 본인이 신경증자인지 정신병자인지 도착증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초자아가 없다면 신경증자라고 볼 수가 없어. 억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초자아가 아주 미약하다면 신경증자의 구조 속에서도 보다 히스테리적인 구조로 가는 주체인 거죠.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겐 초자아가 덜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여성들에게는. 여성들은 대체로 히스테리적인 구조가 강한 것이잖아요. 히스테리적인 구조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자아는 아버지의 대리인이니까, 아버지보다 무서운 아버지의 대리인이니까 히스테리적인 구조의 주체가 초자아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초자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 자아심리학을 비롯해서 모든 종류의 심리치료가 다 이 초자아를 문제시해요. 이걸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초자아가 없으니까 죄책감을 못 느끼고 나쁜 짓 많이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초자아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초자아는 어쨌든 모든 정신분석의 흐름들이 다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대상이에요. 초자아가 강하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 고통 속에 빠져 있게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자아가 그렇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하는 신경증자의 특수성인데,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 초자아라는 것을 설정하고, 그렇죠, 정신분석 자체를 상당히 뛰어난 이론으로 구성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받게 되죠. 이 초자아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러저러한 죄책감을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서 느낄 수 있는지, 이런저런 불안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초자아라는 개념이 아주 만병통치약과 같은 효과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 초자아를 우리가 지금 밀레는 호원 충동과 연결시키려고 해요. 호원 충동. 자, 호원 충동이 무엇인지 이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언제 했는지. 토요일 수업에서는 했던 것 같은데, 자, 충동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4가지가 있죠. 충동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분 충동의 대상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학문 충동, 구강 충동, 호원 충동, 시관 충동, 이렇게 4가지를 일단 구분을 하죠.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상징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공리적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 호원 충동과 시관 충동은 락강의 발명품이에요. 락강. 그건 프로이트가 한 것이 아니고 락강이 발명해낸 충동이죠. 자, 그 중에서 시관 충동은 이미 설명 많이 드렸어요. 이전에 뭐 제가 현대미술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시관 충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나 부모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로부터 시선을 받는 그것이 쾌락을 구성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게 충동의 유형이다. 아주 강력한 충동의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시선을 받았던 것이 그 시선의 주체, 즉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쨌든 부모의 역할을 하던 누군가는 떨어져 나가버리고 분리되는 거죠.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 응시만 남아서 떠다니는 걸 시관 충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호원 충동도 누군가가 나를 불렀던 기억이에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기억. 그 쾌락. 아이가 탐닉했던 그 쾌락이 존재하는데 귀에 관련된 것이죠. 눈이 아니라 이번에는 귀라는 귀의 구멍에 관련된 것인데, 어떤 음성이 그 귀의 구멍으로 들어와서 울려서 쾌락을 발생시켰던 경험인 것인데, 그 불렀던 발화의 주체, 즉 부모는 일단 억압되고 사라지고 그 목소리만 남아서
그 부르는 감각만 남아서 무의식을 떠다니게 되는 거죠. 이게 호원 충동이에요. 필시용 앙보컹트라고 하죠. 필시용 앙보컹트. 그러니까 앙보케 하면 환기시키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필시용은 충동이고, 그래서 부르는 충동인 거예요. 누가 나를 불렀던 것에 대한 충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관 충동과 호원 충동은 어쨌든 초자와 관련해서 연결이 잘 돼요. 그 두 가지 위치에 있는 개념들은 아주 적합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토요 수업에서는 어떻게 응시라는 것을 종교적인 영역에서 재해석되고 응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었던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 응시라는 것을 종교에서 어떻게 이용하느냐. 여러분, 응시는 하나님의 응시로 사용하게 되죠. 응시의 감각이 있으니까 그것을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응시를 불러내는 그러한 매개체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불안한 응시.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존재는 사라지고 응시만 남아서 우리를 위협하니까. 응시는 아주 위협적인, 공격적인 그러한 충동이니까 그것이 떠돌고 있을 때 그것을 신의 응시라고, 자비로운 신의 응시라고 상징화시켜버리면 그 응시의 에너지는 고스란히 남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응시가 가지고 있는 불안은 확실하게 감소하게 되고 그것을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니까, 어쨌든 응시도 자,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초자에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자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나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신의 시선이 되는 것이잖아요. 혹은 종교라는 개념을 밀어버리고 그냥 초자와 응시를 연결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나의 삶을 관찰하고 나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감시하는 응시가 나에게 죄책감을 발생시킨다라는 방식으로 연결시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자와 응시는 연결이 잘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연결이 잘 되는 것을 지금 밀레가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목소리인 거야.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목소리. 예를 들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양심의 목소리. 자, 이게 바로 호원 충동이 초자와 연결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밀레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이야기를 그 고야의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고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좀 이상했는지 혹은 굉장히 뛰어난 미학적인 실험을 우리에게 보여줬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도대체 그로부터 어떻게 초자라는 것이 혹은 그런 호원 충동이라는 것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래요. 광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텍스트의 그 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는 그 초엽에 있는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그 락강 미술관의 유령들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여는 글로 올려놨었는데, 그 문단에 그 챕터에 여는 글로 올려놨었는데, 그 광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자, 그 밑에 있는 텍스트를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고 왜 지금 제가 초자라는 것을 혹은 호원 충동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야를 불러드렸는가 하면, 자, 고야는 이런 사람이에요. 궁정화가였어요. 뭐 잘 먹고 잘 살았던 화가인데, 그런데 고야의 작품이 어떤 범주 계열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예를 들어서 낭만주의, 아주 초기 낭만주의의 선구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 낭만주의라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낭만주의라는 그 흐름 자체가, 특히 회화에서 낭만주의라는 것은 신고전주의와 대립하는 경향이니까. 자, 그런데 낭만주의인가? 그러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야라는 사람이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광기를 비판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이성이 사라지고 광기가 판을 치는 세계에 대한 어떤 차가운 시선의 그런 묘사들이 고야라는 사람의 작품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고야라는 사람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광기에도 동의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성 자체에도 신뢰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 고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쓰면서 이 사람을 어떤 범주 안에, 미술사의 범주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면 사실주의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사실주의, 리얼리즘. 근데 그 리얼리즘은 쿠르베와 같은 리얼리즘은 아닌 것이고, 즉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재현의 어떤 도구로서 회화를 간주하는 그런 종류의 리얼리즘이 아니라
카라바초에 보다 가까운 리얼리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리얼리티는 뭐냐면 리얼리티라고 주장되는 모든 것을 전복시키는 사태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리얼리티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화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니까, 카라바초도 그랬던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주의 또는 반사실주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주의의 진정으로 리얼리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실주의에 대해서 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화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가장 전형적인 그림이 뭐냐 하면, 고야가 72세에 은퇴를 해요. 72세에 은퇴를 1819년이죠. 72세 1819년에 은퇴를 하고 궁정화가로서의 삶을 일단 접고, 아마 어떤 젊은 여인과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인과 재혼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은둔 생활을 시작하죠. 그 은둔 생활을 시작한 그 집이 1페이지에 있는 바로 그 도식의 건물이에요. 2층 건물인 거죠. 그리고 이 집에서 고야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1820년부터 3년간 그림을 그리는데 벽화를 그려요. 벽화를. 그러니까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벽에다가. 자, 그런데 그 그림들은 어떤 의미를 일단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 첫 번째는 고야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 주문된 그림을 그린 것이죠. 뭐 왕이 주문하건 뭐 귀족들이 주문하건 주문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주문된 그림을. 직업 화가였으니까. 근데 처음으로 온전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수년간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림을 그리게 되죠. 자, 일단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직업 화가로서 평생을 살던 70세 노인이 죽기에 앞서서 온전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 뭐랄까요? 어떤 고해성사와 같은 느낌? 고백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뭐 저는 화가는 아니지만 저도 이런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온전하게 나 자신만을 위한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해왔었던 것이기도 하니까. 제가 쓴 글은 뭐냐? 사실은 저 자신만을 위한 글은 아니죠. 뭐 독자를 위하기도 하고 어떤 이론들을 적용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자신만을 위해서 쓴 글은 아니에요. 그런 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 자신만을 위해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소설이라는 형식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2년 뒤에 쓸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글, 그러니까 좀 온전하게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강의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도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말하지도 않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사실은 저조차고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말과 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 고야가 그 지점에 도달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점, 72세라는 이 시점이 고야가 청각을 완전히 상실한 시점이에요. 귀머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집을 귀머거리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청각을 상실한 자가 무엇을 그릴 수 있을까? 무엇을 그리게 될 것인가? 그 내부에 그림들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가 그렇게 밝은 내부는 아니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고야의 그림들은 어떻게 보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 2페이지의 하단부에 보면 흑백 사진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텍스트는 지금 다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 흑백은 아니에요, 원래는. 자, 그런데 이 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흑백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그 집이 헐리기 직전에 누군가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그림 중에 하나를, 벽화를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이 다 헐려요. 헐리는데 그 그림들을 벽에서 떼어내어서 이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놓고 거기서 전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스페인에 가서 이 귀머거리의 집의 그림들을 보게 되는 것은 그 벽이 아니고 벽을 띄어서 그림처럼 만든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들 중에 하나가, 두 개가 3페이지에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는 이런 그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괴물이죠. 자신의 자식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죽일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고 다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혹은 그 밑에 있는 그림은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 노파가 옆에 해골과 같은 악귀 같은 어떤 이미지가 속삭이고 있는, 귀에다 대고 속삭이고 있는, 자, 이런 이미지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 낙강미술관의 유령들이라는 책을 쓸 때에 주목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자, 고야의 그림에서 의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의미들이. 물론 이 3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투르누스의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의 그림은 어떤 의미는 있죠. 신화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이걸 보고 고야가 그 이전까지 보여주었던 행보에 비추어 본다면, 아, 이것은 사회 비판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런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가 왕정복고의 시대였는데, 왕정복고의 시대에 그 왕가가 폭정으로 백성들을 지배하고 죽이고 억압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즉 자신의 백성은 왕의 아들, 딸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인식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폭정으로 잡아먹고 살해하는 그런 어떤 현실 정치의 상황을 의미하고 암시하고 은유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는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가 지워지지 않고 전달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외에 다른 그림들은 그 밑에 있는 그림이나 혹은 여기에 실려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보시게 되는 그 이상한 벽화들, 깊이도 없고 그냥 어두컴컴하고 거기에 마치 유령처럼 떠다니는 물감 덩어리 몇 개가 사람의 형상을 재현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으시하고 기괴한 그림들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악의적인 것밖에 없어요. 악의적인 거. 그러니까 좋은 걸 지우려고 그 의미를 그렸을 뿐이지 거기에 다른 의미를 담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 그런 것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고야가 죽기 직전에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그렸던 이미지들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뭘까? 고야가 접근하려고 했던 것은 뭘까? 어떤 대상으로 고야는 접근하려고 했던 것일까? 무엇에 접근하려고 했던 것일까? 자, 제가 회화 이론을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화는 무언가를 보려고 그려지는 이미지들의 세계가 아니고, 무언가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는 그러한 의도 속에서 그려진 기능의 세계다라는 그런 말을 락강의 회화론을 빌어서 항상 많이 해왔었죠. 자, 회화란 뭐냐? 이미지를 왜 우리가 그리고 그 이미지를 탐닉하고 이미지를 좋아하고 이미지에 대해서 쾌락을 느끼는가 하면, 그 너머를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뭐가 있나요? 그 너머에 텅 빈 공간이 있죠. 텅 빈 벽이 있죠. 텅 빈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 상징계가 존재하지 않는 장소이고 실제의 장소인 것이죠. 그 실제의 장소로부터 우리에게 출현하는 것들이 뭔가요? 그게 대상 A들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A라는 것이 규정상 뭐예요?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들이잖아요. 상징화에 저항한다는 것은 결국 의미화에 저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들이 의미의 체계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들은 이미지에 의미를 부여하고 구도를 부여하고 좌표를 부여하고 여러 가지 담화의 형식들을, 서사를 부여함으로써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보여왔던 것이고, 고야가 평생을 했던 것도 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상징화하는 작업, 이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고, 그로부터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전달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평생 전통적인 회화가 해왔던 그러한 부분들을 자신이 해왔던 것인데, 자, 죽기 전에 그렸던 가장 진실한 그림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상징화의 기능을 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림들을 보면 그림들의 인물들은 좌우의 구석으로 물러나 있어요. 벽이 중앙에 있다면 그 벽의 좌우로 물러나 있고, 중앙에는 언제나 텅 빈 이미지들이 있어요. 텅 비고 으슥하고 어두침침하고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그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이미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징계를 약화시킨 이미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니까, 자, 이게 시각의 영역에서는 무엇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자, 시각의 영역에서 대상유인은 시관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응시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 안에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게 아니라, 즉 관찰자로서, 관객으로서, 혹은 그림을 그렸던 화가로서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역전된 강력한 공포를 느끼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게 첫 번째 해석이고 첫 번째 접근이라면, 자, 두 번째로는 지금 고야는 귀가 먹었잖아요. 자, 귀가 먹었다라는 건 또 무엇인가요, 여러분? 귀가 먹었다라는 건 무엇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됐나요? 귀가 먹었다라는 것은, 귀는 아무것도 못 듣게 되는 것이긴 하니까 귀머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라고 규정이 될 수 있겠지만, 달리 얘기하면 낙강적인 역전된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귀머거리는 뭐예요? 귀머거리는 침묵을 듣는 자예요. 침묵을. 우리는 침묵을 못 듣죠. 침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음악을 틀거나 중얼거리거나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침묵의 긴장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듣고자 해요. 뭔가 라디오를 틀거나 텔레비전을 틀거나 뭔가 틀어놔야 돼요. 혹은 새소리를 듣거나 혹은 찻소리를 듣거나 뭔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침묵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 소리의 공백이 출현하면 이미지의 공백이 응시를 출현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출현할 수 있을까요? 호언 충동이 출현하는 것이죠. 대상A가 호언 충동이니까. 즉,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출현하는 것이죠. 자, 고야는, 자, 그런 의미에서 고야는 뭐랄까요? 보통 이렇게 화가들이 나이가 먹게 되면 더 많은 달콤함을 쫓게 돼요. 물론 그 달콤함이 전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화가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리는 그림들도 굉장히 좋아요.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들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화가들을 주목할 때, 혹은 뭐 문학이나 다른 음악의 영역에서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많이 끌리는 부분은 어딘가 하면 처음 만든 풋풋했던 시절의 작품하고 죽기 직전의 작품들이 훨씬 더 많이 끌리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화가들 보면 죽기 직전에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매혹적인 색깔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그 쾌락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고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고야는 끔찍한 그림을 그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은둔 생활 중에 그렸던 소일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이미지와 진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가 우리의 시선을 묶어버리면 우리는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야는 귀가 먹었다 해도 무언가를 듣는 자로서의 위치에 자기를, 자신의 위상을 위치시켰던 것 같다라는 거.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가 비로소 진리를 보게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자신의 눈을 찔러 장님이 된 이후인 것이잖아요. 장님이 된 이후에 오이디푸스는 실제로 자신의 가문의 미래를 예견하죠. 그 이전은 어땠어요? 그 이전에는 눈앞에 있는 일도 알아채지 못했던, 자신의 아내가 이오카스테가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도 몰랐던 인간인데, 눈을 찌르고 나자, 즉 공백을 보게 되자 진리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고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게 되자 진리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음성은 뭔가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음성이에요. 공백의 음성인 것이죠. 침묵의 소리인 것이죠. 그 침묵의 소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진리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온갖 종류의 유령들을 출현시키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든다라는 사실도 고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등장할 수 있을 만한 이미지를 또한 시관적인 차원에서는, 시각의 차원에서는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결국 어둠을 환기시키는 이미지, 악마적인 이미지들인 것이고,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진지하고 진리에 가까운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게 고야가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라면, 자, 그렇다면 이걸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고야는 이미지에서 S2를 빼고 있었던 거예요. S2를. 자, S1과 S2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하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S1과 S2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셨어야 돼요. 자, S2는 뭐냐? 지식이죠. 왜 지식이냐? 기표가 두 개가 있으니까 지식을 구성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식은 의미이니까.
그리고 의미는 기표가 두 개 비교되는 상황 속에서만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S2예요. 자, 그런데 이 S2가 빠지게 된다는 것은 이미지가 의미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지가 의미를 통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미지는 우리에게 의미 없는 방식으로 출현한다는 것이죠. 그 의미 없는 이미지 자체가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의 세계들을 위협하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이미지가 출현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을 귀머거리의 집에서 고야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S2를 빼는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후쿠다라는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옛날에 박사 논문을 쓸 때 남의 박사 논문들을 참조하잖아요. 그 박사 논문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박사 논문을 쓰시는 일이 있으신 분들은 뭐 석사 논문도 마찬가지고 좋은 박사 논문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박사 논문은 어렵게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박사 논문을 참조를 많이 했는데 이 후쿠다라는 일본 학생이 파리 대학에서 정신분석과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칸트에 대한 이야기를 논문으로 썼던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이 후쿠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이 이야기는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렸던 고야의 이미지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이 후쿠다의 논문이 상당 부분 밝혀주고 있어요.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보면 이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전형적이라는 것이죠. 전형적으로 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침묵한다는 거예요. 묻질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나, 뭐 그럴 수가 있냐, 혹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발화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식을 통해서 방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신의 엄표가 떨어져요. 제물로 바치라 라는 엄표가 떨어져요. S1이 떨어져요. 보통 S1이 떨어지면, 즉 주인기표가 떨어지면 이 주인기표를 가지고 지식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S2를 안 만들어요. 침묵 속에서 그것을 이행한다는 것, 실천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장면과 이 후쿠다라는 사람이 칸트와 함께 사드라는 에크리의 락강의 텍스트를 연구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데, 칸트의 텍스트를 비교하는 건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쿠다가. 칸트의 텍스트 중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칸트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수다쟁이로 묘사한다는 거, 수다쟁이로. 다시 말해서 칸트에게 적용이 되어서 칸트의 텍스트 안에서 묘사되어 있는 아브라함은 침묵하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방어하는 아브라함인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기표들을 만들어내고 지식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칸트적인 특성과 아브라함에 의해서 대표되고 있는 기독교적인 특성의 대립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칸트는 여전히 엄표들의 세계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안을, 즉 논리적인 언어를 통해서 내쫓으려고 하는 주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고야는 어떤 주체인가 하면 아브라함에 더 가까운 주체라는 것이고, 공백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체라는 거예요. 즉 죽음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체라는 것이죠. 지식을 통해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을 통해서 설명되는 이미지를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죽음의 집의 한가운데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불안의 응시와 호원 충동을 그대로 맞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대범한 주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야의 죽기 직전의 그림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야가 죽기 직전에 그 청각장애의 어둠 속에서, 물론 바로 죽지는 않아요. 한 7, 8년 더 살고 죽는데, 청각장애라는 그 침묵 속에서, 혹은 창문에
아주 좁은 창문으로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에서 그 어둠 속에서 고야가 보려고 했던 건 무엇인가? 자, 이거 아닌가라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락강적 관점에서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냐? 고야가 보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 아니라 보는 자에서 응시하는 자로 자신을 위치 전환시키고 응시하는 자에서 다시 응시당하는 자로 위치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결국 시각의 예술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고야는 인간이라는 것은 보는 주체가 아니라 보여짐을 당하는 주체라는 장소가 궁극적인 장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 화가는 아닌가라고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등장하는 그 응시나 그 목소리, 그 어둠 속에서 등장하는, 그 침묵 속에서 등장하는 그 응시나 그 목소리가 자칼랑 밀레는 초자와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자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고야의 이미지에는 의미가 많이 빠져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우둔함을 비난하는 이미지들이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고야가 그린 그 이미지들을 보시면 여러분 모르겠는데 마녀 나오고 사람이 몽둥이 갖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의 우둔함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러한 응시가 느껴지는 수준까지는 의미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간단한 논평을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인간이 윤리학을 만들어내는 이유도 방어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초자에 대해서 방어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인간의 윤리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낼까? 여러분, 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윤리를 배우나 올바른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런가?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욕망의 역전된 관점에서 우리가 윤리학자의 태도를 살펴본다면 윤리학자는 불안하기 때문에 윤리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학을 배우고 윤리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초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초자의 강력한 힘을 언어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윤리학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질문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올바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항상 찾아오는 그 초자와 그것이 나에게 던져주는 죄책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윤리학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뒤집힌 관점들이죠. 자, 그게 고야가 초자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다시 이제 밀레의 텍스트로 들어가 보면요. 4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면요. 자, 밀레는 이제 다시 이전까지 자기가 해왔던 작업, 즉 S1, S2 뭐 이런 재현이 무엇인지, 주인 기표가 무엇인지, 지식의 기표가 무엇인지라는 이 논점에 근거해서 초자를 설명하려고 해요. 초자를 설명하려고 하죠. 자, 초자란 무엇인가? 그래서 밀레가 여러 가지 접근을 해요. 결국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레는 초자가 대상 A다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직 거기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논점들을 일단은 전개시키고 논증을 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자가 대상 A다라고 말하는 거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초자가 대상 A다? 대상 A는 상징화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망을 계속 끌어당기는 것이잖아요. 주일상세 장소에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전까지 이게 안 켜졌었나요? 갑자기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데. 자, 그렇잖아요. 초자가 대상 A가 될 수 있다. 자, 네, 됐습니다. 됐네요. 된 것 같습니다. 자, 밀레는 그런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나올 주장이지만 어쨌든
미리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대상 A가 초자한가? 이건 좀 연결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논증하기 위해서 일단 밀레가 초자를 기표들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관점들을 일단은 소개하는데 그 우선 먼저 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일단 S2가 초자하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즉 초자는 S2의 위상에서 설명이 된다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S1과 S2가 있다면 S2의 위치에서 만약에 우리가 초자를 관찰해 본다면 초자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자, 해명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S2는 뭐냐? 일단 밀레는 S2는 분열의 기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열의 기표. 그럼 여러분들 딱 생각이 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 왜 S2가 분열의 기표라고 설명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충분히 있었어요. 자, S2는 기표가 두 개 있는 것이잖아요. 기표가 두 개가 어떻게 기능하나요? 만약에 S2가 상징계이니까 그것이 기능한다면 재현하는 기능이겠죠. 그리고 재현하는 기능이니까 어떻게 기능하는가 하면 하나의 기표는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주체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겠죠. 이게 S2라는 것의 구조예요. 자, 물론 기표가 두 개 있으면 소시리적인 관점에서는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와 자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한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겠지만 락강의 관점으로 가져와야죠. 그래서 락강에게는 재현이 무엇인지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재현이란 뭐냐? 락강에게는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주체를 재현하는 것이 재현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S2는 하나의 기표가 주체를 재현하는데 다른 기표에게 데려가는 방식으로 재현하는 거. 이게 S2의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왜 분열이냐 하면 말씀드렸죠. 2주 전에. 하나의 기표가 주체를 재현할 때는 다른 하나의 기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기표가 동시에 주체를 딱 재현해주면 그러면 분열이 안 되겠죠. 두 기표가 동시에 나에게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를 잘 보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표는 언제나 하나씩만 주체를 재현한다는 거죠. 하나의 기표 A가 주체를 재현할 때는 B는 주체를 재현 못해요. 그 대신 B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자, 여기서 새롭게 지금 등장하는 논점에 근거한다면 B는 초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초자의 역할. 혹은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왜 초자는 분열인가? 일단 초자를 분열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보자면 초자는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아와 초자를 분열시켰기 때문에 분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가 내 말을 들으면 초자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가 나를 공격하니까 그게 초자인 거예요. 내가 적당했으면 됐어. 초자가 물러가. 라고 해서 물러갈 수 있는 게 초자라면 그건 초자가 아닌 것이죠. 초자는 내가 아무리 저항해도 나를 공격하는 게 초자인 거예요. 자, 그게 초자라면 초자의 특성은 우선 먼저 충동과 대립되겠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충동은 쾌락의 세계죠. 그리고 초자는 그것을 억압하는 세계인 것이니까 충동과 초자는 대립한다 라는 방식으로 빗금친 S를 밀레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S라는 주체, 서브젝트가 수의제가 빗금쳐져 있다는 건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체라면 둘로 반이 쪼개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쪼개져 있냐면 한쪽엔 충동이 있고 한쪽에는 초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 케이크 있는 거예요. 케이크 있는데 먹고 싶어요. 충동은 먹으라고 하죠. 악마가 저에게 속삭이잖아요. 먹어. 그럼 이쪽에 초자가 있는 거예요. 보통 뭐 그런 장면에서는 하얀 옷 입은 천사가 나와서 먹지 말라고 하지만 이쪽에는 저승사자 같은 초자가 나와서 너 먹으면 죽어 라는 거예요. 뭐 케이크 먹었다고 죽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살쪄서 뭐 합병증 걸려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분열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초자를 가정하면 분열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개가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리고 분열됐다라는 것을 밀레는 이항기표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두 개의 기표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는 충동을 대리하고 하나는 그러니까 나의 충동을 대리하고 하나는 초자를 대리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충동이
충동의 기표가 나를 데리고 얘 어때? 케이크 먹어도 되겠어? 그러면 이 두 번째 기표가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고 분열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점은 이전의 수업에서 한 20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밀레가 락강의 근본적인 태제로서 설정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락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무의식을 언어와 같이 구조화시키는, 즉 언어적인 차원에서 프로이트를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특성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또한 젊은 락강의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주체에게 분열을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장소라는 것의 관점이 락강의 근본적인 초기로부터의 태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열된 존재, 빗금친 주체, 분열된 존재, 즉 충동과 초자아로 분열된 존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충동에 대립하는 초자아의 권력을 항상 가정하는 방식으로 주체를 분열된 존재로 바라보는 태도가 락강의 태도라는 거예요. 초자아는 충동의 힘을 압도하고 욕망의 세계를 감시하고 위협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주체는, 우리는 그와 같은 감시자와 감시의 대상을 일치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감시 대상과 감시자가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초자아는 분열의 존재이고 분열은 또한 S2라는 이항의 기표로 표시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기 때문에 S2를 초자아로 설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초자아를 가정할 때 우리의 존재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열된 존재라는 거예요. 분열된 존재. 초자아 때문에 분열된 존재. 초자아만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합일된 존재가 될 수 있겠는데 초자아 때문에 우리는 분열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열된 존재로서 이 이항기표로서의 주체를 밀레가 설명하는데, 제가 그걸 강의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이디푸스 왕과 안티고네예요. 자, 오이디푸스 왕은 그야말로 초자아에 짓눌려버리는 인간인 것이죠. 오이디푸스 왕은 어땠나요? 항상 불안했어요. 항상 불안했어요. 항상 일을 잘해야만 했고 잘하고 싶었고 백성들이 뭔가를 원하면 해주고 싶었고 초자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배를 받고 싶었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신탁이 내려서 예언이 내려서 자기 자신이 뭐 나중에 부모를 죽일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자기 부모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를 아내로 삼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초자아에 끝끝내 쫓기는 존재죠. 그런 이미지로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왕은 올바른 사람인 거예요.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초자아에 강력하게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끝끝내 이 오이디푸스 왕이 그 초자아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왕이 나쁜 사람이어서 법을 어기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 자신의 충동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행복해져야 되는데, 올바른 안정된 삶이 찾아와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 반면에 오이디푸스 왕의 반대편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안티고네가 있죠. 안티고네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초자아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존재예요. 초자아로부터. 여자잖아요. 초자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티고네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항상 크레온이 초자아의 역할을 해요. 크레온이 등장해서, 즉 안티고네의 삼촌이죠. 삼촌이 등장을 해서 법과 질서를 요구하죠. 안티고네에게. 그러니까 크레온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 극 중에서 얼핏 보면 크레온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겠는데, 안티고네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고 안티고네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죽이지는 못하고 지하 동굴에 가두긴 하고 동시에 가두었기 때문에 안티고네가 자살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서 크레온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잘 관찰해보면 크레온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크레온은 오이디푸스 왕과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에요.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해요. 그리고 망설이고
안티고네가 어쨌든 자신의 아들의 약혼녀이기도 하고 자신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법을 어겼다고 해도 안티고네를 죽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온은 어쨌든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실행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니까 국가를 보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안티고네를 법의 강제 안에 두려고 하는데, 자, 안티고네가 그렇게 안 되죠. 안티고네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예요. 크레온은 전전긍긍하는 존재인 것이고, 오디푸스 왕과 마찬가지로 안티고네에게는 초자가 상당히 미약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 속에서 안티고네는 결국 즐기진 못해요. 즐기지 못하고 죽어버리죠. 근데 혼자 죽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국가 자체를, 테바의 왕국 자체를 멸망시켜버리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죽이는 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연쇄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모두가 다 자살하거나 몰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구성해내는데, 이 부분을 다루면서 세미나 7에서 락강이 안티고네를 정신분석의 어떤 영웅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어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초자로부터도 초연하고 결국 자아의 왕국을 몰락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안티고네의 섬광으로부터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신분석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태도예요. 다시 말해서 초자에 이끌려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담자의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기둥들을 무너뜨려서 새로움이 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락강의 근본적인 생각인 것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안티고네에 주목하는 것이고, 안티고네를 그렇게 뭐랄까 영웅적인 위반의 영웅으로 그려내는 것이 거기에 있던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려냄에도 불구하고 세미나 7에서 락강이 그런 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정말 그렇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언급은 하지 않아. 그냥 이미지만 제시하고 끝내요.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건 어떨까라는 정도의 분석과 설명과 해명을 한 뒤에는 끝내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안티고네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왜냐하면 다시 프로이트의 논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텍스트에서 프로이트가 충분히 표현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골목인가 하면 초자와 충동이 맺고 있는 관계가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초자는 여러분 충동을 억압한다고 했잖아요. 케이크를 먹고 싶어 라고 내가 충동하면 초자가 나타나서 먹지 마 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초자는 케이크를 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 상태를 좋아해요. 즉 밀레가 이렇게 얘기하죠. 충동과 초자는 공모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둘이 공존한다라는 거, 하나가 하나를 불러낸다라는 거예요. 케이크를 먹고 싶은 충동이 등장하면 초자가 불려 나와요. 하지만 초자도 그 충동의 출현을 환대해요. 그래야 초자가 더 강력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밀레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자와 충동의 관계는 판사와 범죄자의 공생관계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판사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범죄자 없는 세상이 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판사들은 다 이제 실업자 되는 거예요. 범죄가 없는 세상에서 판사들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주일상수에 돌아다닐 가능성이 전무하게 되는 것이죠. 판사는 범죄자와 공생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쪽에 그게 꼭 판사나 그런 쪽이 아닐지라도 행정 쪽일지라도 어쨌든 범죄자와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법의 위치에 존재하는 그러한 주체들을 우리는 초자와 충동의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형사와 범죄자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친밀한 공생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결국 자신들의 파트너예요. 범죄자가 없으면 형사들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판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초자가 정확하게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초자는 충동을 원해요. 충동이 찾아와서 자신이 폭정을 휘두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것을 어떤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가 판사와 범죄자 이런 부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차원에서 다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심층적인 차원에서 혹은 사회적인 각 층위에서도 기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타락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나는 악령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은 타락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는 걸 권력은 굉장히 좋아해요. 타락하는 것을. 무엇이 타락인지를 규정하고 타락한 존재들을 발췌해내고 발굴해내고 그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을 법의 권력은 상당히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범죄나 그런 위반의 행위가 현행법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사라진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범죄를 발명해내는 거예요. 범죄를.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도 그런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삼청교육대라는 것. 자, 전두환 군부가 자신들의 폭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주체들을 다 모아다 놓고 저들은 미래의 범죄자다라고 규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타락을 법의 권력은 담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법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할 때는 단순히 타락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타락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지금 현행법을 통해서 규정될 수 없는 빠져나감의 실천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즉 법의 차원에서 타락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타락한 자들로부터도 타락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단계가 바로 상징화의 모든 층위로부터 빠져나가는 어떤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이 결국은 사회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혹은 현재의 권력을 붕괴로 이끌 수 있는 뛰어난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타락이 바로 어떤 뜻인가 하면 의미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부터도 규정당할 수 없는 욕망의 상태를 추구하게 되는 것을 타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초자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접근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그냥 타락하면 우리는 초자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게 돼요. 무차별적인 공격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생인데 모두가 하지 말라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술, 담배 피고 연애하고 그런 거죠. 자, 그건 타락이에요. 그럴 때는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는 것 같고 위반하는 것 같고 삶을 다른 방식으로 구성해내는 것 같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한 주체라 해도 초자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세계로부터도 의미화될 수 없는 어떤 영역으로 빠져나가는 주체가 있다면 그 주체는 타락의 주체인 것이고 그런 실천 속에서의 욕망의 추구는 초자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타락이라는 이중의 타락의 개념인 것이니까. 자, 지금까지의 설명은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2를 초자와 연결시키는 방식의 설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에 더해서 밀레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아와 초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아와 초자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 둘도 대립관계예요. 이 둘도.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대립관계인가 하면 자아가 지배되는 방식으로 대립관계라는 거예요. 초자에 대해서. 자아는 초자에 대해서 지배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아는 근본적인 속성으로 타율성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아는 타율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라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면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은 이 자아라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심리학이라든지 일반 여타 심리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신분석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아라는 개념을 살펴보자면 이 자아는 전혀 자율적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초자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항상 초자가 개입해서 이리저리 감나라 배나라 참견을 하게 되고 강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밀레가 초자아는 주체 타율성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레테로노미 디 수제의 원인이다. 주체 타율성의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주체는 전형적으로 타율적인 방식으로만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초자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초자아 때문에. 자, 그렇죠. 우리가 자아를 통해서 무언가를 안정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얼마나 우리의 삶에 초자아가 많이 개입되어 나오는지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밤에도 여기 오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술 한잔하고 놀 수도 있잖아요. 초자아가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초자아가 공격해서 우리를 그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아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꿈꾸기는 하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초자아 때문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결국 이러한 타율성은 주체 행복을 위해서 기능하지 않고 오히려 주체 행복에 반해서 기능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일반 정신분석의 학계가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밀레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 크리스라든지 하르트만이라든지 로벤스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초기 정신, 그러니까 프로이트 후속 세대, 1세대 후속 세대의 그 자아심리학자들 혹은 자아심리학을 구성해낸 정신분석가들을 언급하면서 초자아에 대해서 상당히 탐탁치 않은 태도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초자아에 대해서 그냥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만이 아니고 외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초자아를 마치 없는 것처럼 가정하려는 태도 역시 보였다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붙잡고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기보다는 외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초기 정신분석가들이. 그래서 밀레가 그렇게 얘기해요. 논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1960년대까지 초자아에 대한 논문이 거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초기 정신분석가들이 프로이트를 비롯해서 초자아를 이렇게 밀어내고 자아의 자율성을 되찾아주려는 것을 정신분석에 나아갈 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경향들을 참조해 보았을 때도 결국은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초자아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아의 초자아로부터의 지배의 한 경향으로 밀레가 그 프로이트의 사례를 언급을 해요. 아이가 매맞는 환상에 대해서는 보통 뭐 매저키즘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초자아를 통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아이가 매맞는 환상이 우리에게, 대부분의 많은 남자들에게 잔존하는가? 그건 초자아가 일으키는 패러다임의 일종이 아닌가, 전형적인 초자아의 이미지 아닌가라는 거예요. 즉 초자아에 굴복하는, 자, 그러한 이미지가 바로 아이가 매맞는 환상 아닌가? 아이가 매맞는 환상의 근본 구조는 뭐예요? 내가 아이처럼 매맞고 싶다는 거야, 아버지에게. 초자아라는 권력에게 매를 맞는 환상이 아이가 매맞는 환상으로 잔존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밀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기까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해보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면 초자아에 굴복하는 쾌락도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자아에게 굴복하는 쾌락이 존재하지 않는가? 왜냐면 아이가 매맞는 환상에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잔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초자아에 굴복하는 쾌락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초자아에 굴복하는 쾌락 경험해 보셨나요? 케이크를 포기했을 때 오는 그런 쾌락 있나요? 충동을 포기했을 때 오는 쾌락, 자, 있죠. 있어요. 분명히 어떤 종류의 쾌락이 있는데 단지 그것을 상징화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안정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설명되는 그런 쾌락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강력한 권력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내어줄 때 발생할 수 있는 쾌락.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순간 자신의 이삭을 죽이려고 그 아이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주의상스가 초자에 굴복하는 쾌락은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굴복의 쾌락의 도착적인 버전이, 즉 위치를 조금 바꾼 버전이 매저키즘의 쾌락에 접근하는 주의상스는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밀레가 이야기는 더 많이 논의를 진행시키지는 않아요. 어쨌든 아이가 매맞는 환상은 초자아적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자아와 초자아의 관계를 이렇게 타율성의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은 어떤 논점인가 하면, 자, 이제는 S2의 영역에서 일단은 설정을 해놓고 초자아라는 것을 분열의 원인으로, 주체 분열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관점이었다면, 자, 이제부터는 S1이 초자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논점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초자아라는 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초자아가 S1일 수 있지 않은가라고 가정하고, 자, 그렇다면 S1은 뭐냐? 자, S1은 뭔가? 자, S1과 S2에 비교해서 S1은 뭔가? 주인기표인 것이죠. S1은 단한 기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기표예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지식의 세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명령의 형식을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이전에. 자, 그렇다면 S1, 주인기표로서의 초자아는 명령의 형식으로 강제되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엄표의 형식이라는 엄표. 뭐 하나의 문장, 하나의 명령어와 같이 엄표의 형식으로 단독적인 기표의 형식으로 강제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너의 아들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 라는 한 문장인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설명이 없어요. S2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무해요. 그냥 한 문장이에요. 엄표 하나예요. S1 하나인 것이죠. 단한 기표 하나인 것이죠. 설명되지 않는 일종의 신탁과 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초자가 그렇게 기능하지 않는가? 라고 밀레가 설명을 해보는 것이죠. 이러저런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그러니까 초자가 그렇게 명령을 하면 왜 그렇지? 그게 무슨 의미지? 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지식의 영역은 초자가 아니고 자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는 보다 잔혹한 영역인 것이죠. 설명하지 않고 던지는 영역. 다시 말해서 지식의 흐름을 이끄는 영역인 것이지, 지식에 의해서 포섭되고 그 안에 용해되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생산하는 것 S2의 세계의 노동인 것이니까 S1의 세계에서 초자는 보다 강력한 우월한 주인 기표의 위치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S1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은 하면서 밀레가 보다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분석가 중에서 혹은 대부분의 분석가가 바로 이 S1의 위치, 주인 기표의 위치, 혹은 초자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자주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분석가가 그렇게 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분석가가. 자, 분석가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분석가까지 안 가더라도 뭐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내담자가 와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해를 해요. 온몸에 상처 투성해요. 그럼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순간 분석가는 어디의 위치로 가게 되는가 하면 초자의 위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S1의 위치로. 하지 마세요. 라는 위치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혹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방식으로 이 상담, 분석 상황 자체의 방향을 아우르려는 경향을 보이는 순간에도 결국 S1의 위치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때로는 상당히 소프트한 방식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암시적인 방식으로만 거기에 갈 수도 있지만, 혹은 때로는 아주 명시적인 방식으로 안 됩니다. 그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라는 방식으로 초자와 같은 위치에 자신을 놓게 되는, 자, 그러한 상황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락강학파에 의해서 연구하지 않고, 혹은 락강학파에서 연구를 한다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상담을 그렇게까지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상담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상담을 자유롭게 하고, 자, 내담자 당신이 주인이에요 라고 말하고,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석가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초자의 위치에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신에게 모든 권리를 줄게요 라고 말하지만, 이건 뒤집어 듣게 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권리를 가졌으니 스스로 행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분석의, 락강학파의 분석의 방향으로 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라는 명령어로 읽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어떤 분석가도 이렇게 S1의 주인 기표의 위치에, 초자의 위치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그러한 상황을 비켜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이고, 대부분 그러한 야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고 싶다라는, 나는 분석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했고, 이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락강의 지식에 근거해서라도. 자, 그런데 락강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잘 되는 분석은 분석가가 거의 아무 일도 안 하는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잘 되는 분석을 관찰해 보면 내담자가 많은 욕망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결해 나가요.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분석가는 아주 적은 양만 참여하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그게 쉬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방향을 설정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밀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락강은 그걸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표현이기도 한데, 목자의 위치에 분석가가 서려고 하는 경향을
언급하죠. 그게 바로 방향을 설정하고 초자의 위치에 자신이 들어서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담자를 어디론가 이끌고 가는 선한 목자의 위치에 자신을 위치시키려고 하는 정신분석가의 태도를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락강이 아주 거부감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 이미.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부장적이건 혹은 가모장적이건 어쨌든 분석이 그런 대타자의 권력의 위치 아래 내담자를 설정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말로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분석가는 초자의 위치에 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분석가가 계속 분석이 끝난 뒤에도 개입하게 돼 있어요. 일상생활하면서 분석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욕망의 자유로운 것이 아닐 텐데 왜 내가 이러지? 난 더 자유로워야 하는데 내가 더 대타자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 건 옳지 않은데 라는 생각조차도 결국은 초자의 명령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초자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명령도 초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아주 커다란 난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가가 많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S1으로서의 초자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밀레가 다시 S2로 돌아와요. 다시 초자를 S2의 영역에서, 즉 지식의 영역에서 살펴보자라는 거. 이번에는 분열이라는 개념보다는 지식, S2는 지식이잖아요. 두 개의 기표가 지식을 만들어내니까 지식의 기표인 것이잖아요. 자, 초자는 지식의 기표다라는 논점으로 S2를 활용해보자라고 다시 제안하고 다시 S2라는 관점에서 초자를 살펴보기 시작하죠. 자, 일단 S2는 지식의 기표예요. 지식의 기표. 그리고 왜 초자가 지식의 기표인가 하면 초자는 언제나 언어적으로 분절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다시 제안해요. 일단 어떻게 됐든 그게 언어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어쨌든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초자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의미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건 초자가 아니라 환청이겠죠. 말도 안 되는 공포스러운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의미를 전달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되었건 아들 이삭을 죽이라 라는 것도 의미인 것이잖아요. 일종의 하나의 정보인 것이잖아요. 정보를 강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이 뭘 해야 할지 몰랐겠죠. 그런데 알았던 거예요. 어쨌든 죽여야 한다는 건 알아요. 제물로서 바쳐야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니까 지식이죠. 그러니까 초자가 S2의 영역에서 작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언어적으로 아티큘레, 분절되는 형식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밀레가 그렇다면 초자는 순수 표지 기표, 단한 기표는 아니고 외짝 기표는 아니고 이항 기표다라고 설명을 해요. S1은 아니고 이항 기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도를 바꾸는 거죠. 어쨌든 기표 두 개, 이항 기표에 의해서 시니피형 비네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초자하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해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초자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왜 그리 해야 하는지를 일단 알도록 하는 방식으로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잘 되건 안 되건. 조금 전에 S1을 통해서 설명할 때는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지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핍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의 것은 있어요. 최소한의 것은. 이삭을 바쳐라. 왜?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단 아주 최소한의 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까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지식은 없지만 최소한의 지식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S1이기보다는 S2다. 라고 설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S2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S2로서의 초자가 아닌 자 그런 세계는 존재하는가? 제가 이 수업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초자는 정신병자에게는 없다. 혹은 도착증자에게도 없다. 그렇게 가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적 세계에서도 명령하는 음성이 있잖아요. 자, 그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정신병적인 주체들의 세계에서도
우리 신경증자들의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초자의 목소리만큼이나 강력한 목소리가 있어요. 명령하는 목소리가. 그리고 그 명령하는 목소리에 압사당하는 주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신병적 주체들의 세계에서. 자, 그게 뭔가요? 환청이에요. 환청. 물론 환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뭐 아무 의미 없는 어떤 그 소리가 들린다든지, 제가 들어봤던 정신병적 주체의 환청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섹스하는 소리. 엄마 아빠가 섹스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그래서 이 남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밤마다 그게 들려오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플라스틱 용기로 계속 바닥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다른 소리를 크게 울려 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 그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결국은 경찰도 오고 뭐 정신병원에서 오고 해서 어쨌든 입원하게 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자, 거기서의 환청은 대타자의 성적인 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그 환청이 이 주체를 끝없이 지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 초자의 영역으로까지 혹은 신경증의 초자에 비교될 만한 영역으로까지 간 그러한 목소리는, 그러한 환청은 아닌데, 초자와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누굴 죽여야 한다, 아니면 너가 죽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 명령의 목소리들, 어쨌든 누구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도 일종의 정보인 것이잖아요. 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자를 죽여야 한다. 근데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최소한의 정보가 있어요. S2의 형식으로 기능하는 정보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초자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권력자의 목소리의 형식을 통해서, 절대적인 신의 목소리의 형식을 통해서 주체를 압사당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거기에 쫓겨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니까 초자와 유사하지 않은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S2가 상징계 내의 S2는 아닌 거예요. 초자의 목소리는 최소한 그 S2가 상징계 영역 내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는 초자의 목소리가 있다면, 신경증의 영역에서는 그게 도덕규범과 유사한 면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죽이면 안 돼 라는 초자의 목소리는 듣기는 하지만, 누굴 죽여 라는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정신병적인 수준에서만 관찰 가능한 그러한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규범과 지식의 흔적들이 어쨌든 S2라는 기표, 두 개의 기표의 영역 내부에 침륜되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그와 비교해서 정신병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있는 목소리가 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왜 그대로 해야 했는지를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광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명령의 실천, 어떤 망상의 권력이 자신을 지배하는 이러한 온갖 종류의 모습들이 초자와 굉장히 유사한 듯 보이지만 상징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많은 강의들에서 그것을 보편성이라고 불렀어요. 보편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데 신경증자들의 세계에서 초자의 목소리는 어쨌든 보편성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목소리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즉 그 상징계를 벗어나는 신적인 존재의 음성으로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초자의 목소리는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다가오는 초자의 목소리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초자의 목소리가 질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생각하는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초자가 공격을 하는 것이지, 뜬금없이 왜 넌 마이크를 왼손으로 잡지 오른손으로 잡았어? 라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신병적 주체에겐 그런 공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왼손으로 잡으면 안 돼. 지구가 멸망할 거야. 뭐 이런 종류의 명령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정신병적 주체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유사초자, 그냥 초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유사초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상징계적인 흔적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언제가 제가 쓰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세이 사가와라고, 제가 이전에 다른 어떤 강의에서 한 30-40주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도 못할 어떤 강의에서 이 사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실존 인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1980년대에 프랑스에서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켰던 인물인데, 정신병자예요. 이세이 사가와는 일본인인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세희 사과가 요즘에 왜 그 심신미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누구를 죽였거나 나쁜 일을 했거나 뭐 강간 사건을 저질렀는데 술 먹고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뭐 그래서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자, 근데 심신미약 상태가 사실은 우리의 공분을 샀던 전례는 역사가 깊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그 술 문제는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인데, 정신병적 주체들의 심신미약 상황에서의 범죄로부터 야기된 사회적인 공분이 사실은 이세희 사과라는 인물로부터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됐었어요. 이게 어떤 인물인가 하면, 유학생이었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하던 일본인 유학생이었는데, 부모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줬죠. 유학을 보내줘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유학생 여성을 살해하고, 네덜란드, 국적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신체를 훼손한 뒤에 냉장고에 넣고 엉덩이 부분을 먹었어요. 먹고, 발각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런데, 풀려났어요. 심신미약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경증자가 아니고 정신병자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라고 뭐 조사관들이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한결같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집에 데리고 와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자기가 계속해서 압박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풀려나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책을 한 4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정신분열적인 주체이기보다는 망상이 굉장히 심한 편집증적 주체인데, 패러노이드 주체인데, 머리도 나쁘지 않아서 글도 잘 써요. 잘 써서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을 주제로 책도 많이 쓰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더욱 공분을 샀죠. 아니, 살인자가, 다시 말해서 그 희생자의 가족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거나 이 사람의 그 사건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자, 그 심신미약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해결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줘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 다른 세계. 이 사람이 그 살인을 저지르기 직전에 경험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파리에 오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압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온다라는 그 압박,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상징계적인 아버지의 존재가 이세희 사과라는 주체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온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압도하는 더 강력한 어떤 공포스러운 주체가 오는 것으로 가정되는 것인데, 자, 그러한 가정된 상황에서 긴장이 계속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이 사람에게 그런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여자의 엉덩이를 먹어야 한다. 그 환청에 계속 압박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연결되는 이 연쇄의 과정들이 신경증적인 세계 속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즉 보편적인 사고를 통해서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개별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은 정신병자다. 특히 초자아가 없다. 초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 범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다라고 판단하고 결국은 심신미약으로 판단하고, 이 사람은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의사들에 의해서 치료를 받을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제 기소 자체를 취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초자아를 가진 주체들끼리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초자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범죄로 생각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신경증자들의 세계에서 맞는 논리와는 전혀 다른 논리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를 생각해봐라. 당신의 가족이 이렇게 됐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게 제가 아는 누군가가 희생된 상황이라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은 두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술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다 신경증자들이 먹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니까 술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심신미약으로 간주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최근엔 그러한 경향이 거의 없다라고는 하지만 과거에는 많이 그렇게 했던 것이라면 자, 그건 좀 부조리하다는 거죠. 자, 그게 초자에 관련해서 정신병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그렇다면 성도착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성도착자들에게는 초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성도착의 세계는 상징계를 정지시키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상징계 안으로 들어온 척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상징계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종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도착자들 이렇게 상상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사례로 제시해 드렸던 그래서 그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마치 개인적인 사이인 것처럼 제가 느껴질 정도로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그 강남대 디자인과 교수분 있잖아요. 인분 교수. 제자에게 온갖 종류의 폭력을 휘두르고 인분을 소변을 먹게 하고 그래서 난리가 났던 그 교수 있잖아요. 자, 그 교수는 성도착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 교수는 그러니까 폭력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폭력적인 경향,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폭력적인 경향이 강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무차별적으로. 저도 뉴스를 보니까 그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한진일가 그 녹음 파일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가 분노하면 정말 그 목소리가 끔찍하잖아요. 자, 그건 충동 조절 장애인 거예요. 그건. 충동 조절 장애인 것 같은데 이 디자인과 이 인분 교수의 경우는 좀 달라요. 굉장히 정교하게 원칙대로 해요. 뭘 잘못했으면 이만큼. 뭘 잘못했으니까 소변을 마시고 뭘 잘못했으니까 슬리퍼로 따기를 몇 대, 10대. 아주 규칙적이에요. 아주 정교하게 통제하고 아주 규칙적으로 어떤 법을 구성해 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자, 법을 구성해 냈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인가요? 상식의 법을 초과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도착증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법에 주목하고 그 법을 초과하는 다른 법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다른 법의 주인은 이 상식법의 주인과는 달라요. 상식법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상징적 아버지이잖아요. 어머니를 거세한 상징적 아버지가 상징계의 법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도착자들은 그 상징계적인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상징적인 법의 아버지가 몰락하는 포인트를 그것보다 강력한 법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출연시키는 방식으로 연출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 그 법은 보다 정교하고 연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법의 주체가 어떤 의미에선 초자와 굉장히 닮았어요. 왜냐하면 초자라고 해서 상징적인 아버지와 닮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상징적인 아버지는 적당히 그만둘 줄도 알아요. 합리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건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주체를 멈추게 만들 수 있는데 초자아는 그보다 조금 더 초과하는 면모를 보여요. 그래서 초자아가 엄밀하게 상징계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초자아는 우리를 더 밀어붙여요. 우리가 합리적인 상황에서 멈출 수도 있는데 죄책감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자기 자신을 멸망하도록 만들기도 해요. 우리 흔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세월호의 그 비극이 일어났던 그 상황에서 그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그 시신을 더 많이 구해내지 못했다. 시신을 더 구해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만드는 그 잠수사라든지 자, 그런 분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 잘못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일까를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을 밀어붙이는 초자아는 합리적인 초자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아가 상징계의 지배자이기는 하지만 상상계적인 면모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초과하는 면모들이 있다는 것, 어떤 이미지로 압도하는 면모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편적인 방식으로 상식적인 방식으로 멈출 수 있는 지점에서 멈추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초자아와 성도착의 초자아가 또한 유사한 면모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착의 초자아는 초자아라고 부를 수는 없고 어떤 특정한 상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법을 구성해내는 방식으로 상징계를 압도하려는 초자죠. 그게 바로 세디즘과 매저키즘의 초자예요. 초자라고 부를 수는 없고 어떤 절대자라는 것이죠. 세디즘과 매저키즘의 절대자는 누군가에게 벌을 주는 것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도록 만드는 지배자인 것이잖아요. 세디즘은 누군가를 때려야 돼요. 근데 본인이 주인은 아니에요. 얘는 맞아야 돼. 얘는 인분을 먹어야 돼.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이 법의 지배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법의 지배자는 상식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법의 지배자는 아니에요. 상식의 세계, 상징적 아버지를 압도해버릴 수 있는 그런 법의 지배자인 것이죠. 어머니인 것이죠. 거세되지 않은 어머니. 이 거세되지 않은 어머니의 권력을 다시 소환해내기 위해서 세디스트는 폭력을 휘두르는데 정교한 법의 방식으로 휘두른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법을 모욕주는 법을 통해서 아버지를 촉구하는 어떤 존재를 거의 초자와 유사한 존재를 불러내는 방식으로 쾌락을 탐닉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경증에서의 초자와 다른 점은 이 초자는, 성도착에서의 초자는 쾌락을 가져와요. 무한한 쾌락을 가져온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매 맞는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 맞는 아이, 우리 매 맞아야 할 때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으면 좀 후련하겠지. 이런 게 우리에게 초자가 가져다주는 어떤 종류의 안정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성도착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사라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권력을 초과하는 권력을 불러내기 위해서 매를 맞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매저키즘인 것이죠. 때려달라는 거예요. 때려주면, 나를 때려주고 나를 굴욕주면 줄수록 나의 상징계는 흔들리게 되고, 나의 상징계가 흔들린다는 것은 나를 억압하던 것이 사라진다라는 뜻이고, 나를 억압하는 것이 사라지면 나는 주의상수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논리 속에서 초자라는 것의 유사물이 성도착의 세계에서도 작동하고 기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초자라는 개념 하나가 정신병의 영역에서, 도착증의 영역에서, 그리고 신경증의 영역에서 서로 교차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지 않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어요. 신경증의 초자가 따로 있고, 정신병의 초자가 따로 있고, 성도착의 초자가 따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영역이 서로 번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신경증의 세계로 돌아와서, 자, 밀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신경증의 세계에서 초자를 S2로 간주할 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가장 명백한 사실 하나는, 자, S2니까 두 개의 기표로 초자가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초자하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체를 표상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초자는 주체를 표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체를 표상하는 기표는 첫 번째 기표이죠.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주체를 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표가 주체를 대리하기는 하는데,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대리할 때 이 다른 하나의 기표는 초자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다른 하나의 기표는 주체를 표상하지 않으니까 초자는 주체를 표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와 주체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는 초자에 대해서 동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체는 초자에 대해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주체를 표상하는 기표가 있고 한쪽에는 초자를 표상하는 기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이런 구도로 살펴본다면 재현은 뭐냐? 우리가 흔히 재현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 주체를 표상하는 기표가 초자 기표에게 검열당하는 행위를 재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현이라는 거 설명할 때 예전에 이런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재현은 뭐냐? 그냥 아무거나 다시 카피해서 만들어내는 걸 재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을 중심으로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걸 재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현이라는 것은 무구한 게 아니라 모든 재현의 내부에는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항 기표는 주체를 재현하고, 두 번째 이항 기표는 초자의 기표예요. 그래서 항상 얘한테 검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리프리젠테이션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어떻게 그릴 거야 라는 기준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미지들은 그 기준에 검열을 받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마찬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초자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욕망을 검열한다는 것이죠. 초자는 지식을 그래서 규범적인 것으로 구성해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자, 지식은 재현된 것이잖아요. 재현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여러분 초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미셸 푸코가 왜 지식을 권력과 연결시키려고 했는가를 이미 정신분석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지식은 재현인 것이니까. 언어잖아요. 모든 지식은 합리적으로 재현된 것이잖아요. 기표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재현된 게 지식의 세계예요. 근데 이미 재현의 내부에는 초자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지식은 권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 권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식은 조금 도약해서 설명하자면 성애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지식은 성적인 거예요. 무구한 지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구한 지식이나 중립적인 지식이나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지식은 성적이에요. 모든 지식은 권력지향적이고 모든 지식은 초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지 우리의 도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은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식은 주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비주체적인 기표인 초자에 의해서 장악된 세계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식은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주체는 타율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을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황과 어떤 뭐 소프트웨어 관련한 그런 업계의 사람들이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잖아요. 왜 교황과 인공지능 업계 분들이 뭐 MS,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이런 쪽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아주 필요한 행위죠, 여러분.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반대해요. 인공지능은 이제 지식을 통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둑의 세계에서도 인공지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에게 한번 보여줬잖아요. 근데 저는 인공지능에 전적으로 반대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지식은 언제든 우리를 압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영화 많았잖아요. 뭐 터미네이터 이런 영화 보면 로봇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러는데 자, 그게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식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미 자본이라는 상품 자본주의라는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어쩌지 못하는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 문제만 해도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멈춰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지식의 자율적인 흐름이 우리의 타율적인 존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무엇 하나 우리는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없고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타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까지 들어서게 되면 자, 인간은 그야말로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게 되겠죠.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발에 반대했던 유명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대를 해도 결국은 실현이 되겠죠. 지식은 언제나 우리를 압도하니까. 우리가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식이 만들어낸 초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강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밀레가 그 초자로서 가정되는 지식의 기표인 S2가 inact라는 속성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inact는 뭐냐 하면 불활성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불활성. 관성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관성. 다시 말해서 그건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S2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쭉 나아가는 것이지 멈추거나 정지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이런 속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초자라는 것은 S2라는 것은 지식의 세계는 즉 초자가 침륜되어서 작동하고 있는 지식의 권력의 세계는 자, 관성적이라는 것이죠. 주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자는 그 불활성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제멋대로 폭정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식의 속성이고 초자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둘은 분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설명까지 마친 다음에 밀레가 다시 초자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표지하기 위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이야기하죠. 자, 초자는
어린아이에게는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단계까지만 해도 애한테는 초자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뭔지 다 아시죠? 뭐 간단하잖아요. 어머니와 애착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증오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을 일단 아버지로 가정해 볼 수 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인 거죠. 아버지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 자, 그게 모든 주체들에게,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컴플렉스의 단계예요. 복잡하게 아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단계이고 아직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그 단계라고 한다면, 자, 그 단계에서는 초자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극복이 되나요? 프로이트의 이론에 근거한다면 원초적 억압이 설치가 되면 컴플렉스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원초적 억압이 설치가 된다는 건 아버지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초자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니까 초자아는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어머니의 형상이 아니고. 초자아는 남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적 문명 세계 속에서 초자아의 성별은 남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그렇게 초자아가 어디서 시작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밀레가 일단은 하면서 다시 논의를 분석 상황으로 가지고 와요. 분석 상황에서는 뭐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그 얘기를 전개를 시키면서 일단 초반부에는 초자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야, 이렇게 해요. 자, 분석의 시작과 분석의 끝이 어떻게 다른가? 자, 분석의 끝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환상의 횡단이라고 불러요. 환상이 횡단되는 것을 분석의 끝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환상은 근본 환상을 말해요. 근본적으로 그 주체에게 내재되어 있던 환상으로부터 주체가 조금씩이나마 자유로워지고 거리를 둘 수 있다면 그걸 환상의 횡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환상의 횡단이 일어나면 그건 분석의 끝이다 라고 일단은 가정해요. 락강아파의 정신 분석은. 자, 그런데 그렇다면 분석의 시작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분석의 시작은 증상의 폐쇄다라는 거예요. 자, 증상은 개방이 있고 폐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땐 증상이 개방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자기 모습을 이리저리 막 바꿔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뭐가 증상인지 잘 몰라요. 이랬다가 저랬다 막 그러는 것이니까. 자, 증상이 일단 개방되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은 분석의 시작은 아니에요. 분석이 진짜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이 일단 폐쇄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증상이 고착되어야 돼요. 하나의 모습으로. 이걸 미정 폼이라고 불러요. 미정 폼. 형상화, 구체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분석가가 개입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무형적이고 어떤 특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는 그것을 고착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증상으로 만들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분석가의 개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분석가에 의해서 조율된 우회로가 증상을 임상적인 표지로 나타나게 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뭔가요? 누구든 뭐 저는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해도 어쨌든 대표적으로 신경증자로서의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뭔가요? 대타자를 설정하는 태도가 증상인 거예요. 자신을 아이처럼 설정하는 태도. 자, 이게 증상이잖아. 이게 어린 시절의 흔적이 다시 출현한 것이니까 이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걸 드러내게 만들기 위해서 분석가가 설치하는 우회로는 뭔가요? 전이인 거예요. 전이, 여러분. 분석가에게 전이를 일으키게 만들면 결국 내담자가 어린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 증상이 고착되는 거예요. 증상이. 그래서 이제 밀레가 이 전이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증상이 어떻게 고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전이란 뭐냐?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다라는 거예요. 전이는. 자, 여러분,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이가 안 되면 분석은 없어요. 전이. 락강 학파의 분석뿐만 아니라 일단 프로이트 학파라고 말해지는 모든 영역에서 실행되는 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신분석에서 전이라는 것이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분석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뭐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페미니즘에 충실한 내담자라고 한다면 나는 나를 여자로 위치시키고 싶지도 않고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위치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분석을 안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좋건 나쁜 건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의식은 개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되지 않으면 나의 무의식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를 거부하면 일단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분석은 불가능하니 분석을 하지 말자. 지금 당신에게는 이 분석은 맞지 않다. 당신이 원하는 바가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해주고 분석을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분석가가 실패한다면, 전이를 일으키는데 실패한다면 그것도 분석의 실패인 거예요. 분석가가 그걸 보통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라고 부르잖아요. 절대적인 신뢰를 해도 좋을 만한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내 모든 걸 말해도 될 만한 사람으로 위치가 잡히지 않으면 분석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분석가를 의심하고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내 얘기 할 것 같아. 이 사람 돈만 밝히는 것 같아. 이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보다 좀 몰라. 이렇게 되면 분석은 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든.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분석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우회로예요. 우회로라는 전이.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하면 일상생활에서라면 그냥 증상의 고통을 지불하며 그것과 함께 살죠, 우리가. 우리가 증상에 대해서 뭘 줘요? 뭘 주냐? 증상이 날 찾아오면 나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무의식이 이렇게 살아가요. 무의식이. 고통을 주면서 그걸 탐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자, 그 과정이 끝나고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오면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자, 내담자가 증상을 분석가에게 가져오는 대신 분석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고통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불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지불의 방식도 바뀌게 되고 증상이 가져와서 변화되는 방식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증상은 이전의 증상이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른 판 위에서 형성된 다른 모습의 증상이 돼.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다루기 쉬운 증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전이의 고착이고, 또한 이게 바로 전이의 변화라는 거예요. 즉, 어떤 주체가 있는데, 이 남자, 이 여자가 있는데, 이전에는 그냥 모르는 남자였어요. 모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분석이 시작되면서 안다고 가정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이인 거예요. 내 증상을 가져다 주어도 좋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전이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거 이야기하면서, 밀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전이는 은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유에 대한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 은유 얘기도 몇백 시간 했죠, 여러분들과. 은유가 뭐냐? 은유는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로 단번에 바뀌는 거다. 자, 이게 은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아저씨가 안다고 가정된 주체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 이게 전이인 거예요. 모르던 아줌마가 안다고 가정된 주체로 바뀌는 거. 이게 은유인 것이잖아요. 이게 전이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이는 빗금친 S가 대타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전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밀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세미나에서 국제 정신분석학회 세미나에서 그 호진 르포흐라고 하는 정신분석가가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전이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전이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반인들 전이가 아니고 발달장애 아이들이나 정신병 주체로서의 유아들이 어떻게 전이를 일으키는지를 관찰한 논문을 그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밀레가 영감을 얻죠. 이들에게는 전이가 좀 다르게 일어나는구나. 혹은 이 전이가 정말 오리지널한 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일반적으로 정신분석에서 성인들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요. 정신분석이 뭔지 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병원에 갈 때 정신병원이 어떤 곳인지 모르면서 간 사람 있나요? 다 알아요, 여러분. 대충 알아요. 정신병원은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의사 선생님들이 현대의학, 굿이나 무당굿이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약물이나 다른 방식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정상과 비정상이 대충 이런 모습이고, 이런 걸 알고 가는 것이잖아요. 알고 가니까 거기서 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나는 치료가 됐다라고 동의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전혀 모르면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죠. 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사전적인 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전적인 전이. 정신분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신분석은 대체로 아니까 거기 가서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혀 모르면 이 사람이 무당구슬하는지 뭔지 알 수가 없으면 갈 필요도 없고 가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정신분석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그 분석가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해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혹은 그 사람의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미디어적인 전이를 일단은 사전에 일으키고 나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선 성인들의 세계에서는 이미 전이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확인할 뿐이죠.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확인 정도만 할 뿐이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전이가 일어나는 상태라는 것인데, 이것과 비교해서 이 발달장애 아이들이나 혹은 그냥 평범한 아이들도 그럴 경우가 있지만, 혹은 뭐 정신병적인 주체의 아이들만 해도 사전 전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분석가 앞에 딱 앉게 되면 얘네들에게 분석가는 그야말로 산이요 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의자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자기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전혀 무관심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이 르포그라는 분석가, 여자 분석가인데, 호진 르포그라는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발달장애 아이를 관찰해 봤는데 처음에 이 아이가 그 여자 분석가를 늑대라고 불렀어요. 루라고 불렀다네요. 늑대. 그러니까 처음 몇 달간은 계속 늑대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나 그 늑대 보기 싫어, 혹은 늑대 뭐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늑대같이 생겼었나 봐요, 그 분석가가.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마담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자를, 이 분석가를. 마담, 존칭이잖아요. 부인. 마담 르포그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전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 은유가 하나의 기표, 늑대라는 기표가 마담이라는 기표로 바뀌는 걸 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정말로 오리지널한 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신경증자들의 세계, 소위 정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 분석가를 이미 마담으로 불러요.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로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걸 미디어적 전이의 현상이라고 밀레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밀레가 거기에다 이렇게 덧붙이죠. 근데 그 전이는 좋은 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이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석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서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 아버지 하나를 더 얻는 것이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가가 예기치 못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돼요. 때로는 분석가가 메피스토가 되죠. 영혼을 팔려고 속삭이는 악마가 돼요. 때로는 분석가가 연인처럼 굴어요. 때로는 분석가가 게이처럼 굴어요. 게이도 아닌데. 때로는 분석가가 여자처럼 굴어요. 남자인데. 혹은 남자인데 여자처럼 굴어요. 분석가가 이상한 연극들을 하기 시작해서 자기에게 가정되고 덧씌워진 이미지로부터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려고 해요. 흔들어서 이 판을 다른 전이로 구성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 맞는, 그 내담자에게 맞는, 내담자가 보다 자유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이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탐색하는 것이 분석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분석가가 전이가 한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변화시킨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해요. 그 내담자에 대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전에 설정된 전이, 건강하지 못한 전이, 즉 주종관계가 맺혀져 있는 그 전이로부터 빠져나가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시간, 분석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걸 통해서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분석의 거의 대부분이 그 노력이에요. 다른 전이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분석가가 때로는 미친놈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간까지 빼줄 것 같은 천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이를 변화시켜야 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